2003년 1월 18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유명 로펌에 있는 데이비스는 지방 검찰청에 방문 중이었습니다. 어느 장소에 누군가의 시신이 묻혀 있다는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죠. 데이비스는 의뢰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의뢰인이 시체에 대해 알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거듭 강조했던 데이비스. 그렇게 검사와 경찰이 사실 확인을 위해 데이비스가 말한 장소로 향했고, 거기서 제프리라는 남성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프리는 매우 매력적인 남성이었습니다. 사교적이고 말주변이 좋았던 그는 많은 여성에게 인기 있는 남자였죠. 1997년에 그는 수잔이라는 여성을 만났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8개월 뒤 수잔은 임신하며 제프리와 결혼을 하게 됐죠. 지인들이 보기에 그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것 같았습니다. 수잔은 둘째까지 낳으며 집에서 아이들을 돌봤고, 제프리는 타일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가정에 충실했으니까요. 하지만 수잔의 말에 따르면 외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만큼 그들은 행복한 부부관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수잔의 주장입니다. 처음 제프리는 매우 가정적인 남성이었지만 첫째가 태어난 직후부터 변했습니다. 수잔이 어딜 가든 행방을 자신에게 보고하라 말하며 통제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리 말하지 않고 식료품 가게에 장을 보러 가거나 미리 말해둔 장소라도 일정 시간 이상 머무르는 것을 부정행위라고 표현했다는 제프리. 통제에 관한 강도는 갈수록 심해지며 어떤 때는 아이들이 갖고 놀던 장난감이 식탁 위에 놓여있는 것조차 제프리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제프리는 화가 나면 언어폭력을 비롯해 수잔을 신체적으로 괴롭혔고, 그가 약물에 중독된 날은 그 괴롭힘이 더 강해졌습니다. 또한 제프리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정기적으로 여러 여성을 만나고 다녔으며 그로 인해 수잔은 성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2003년 1월 13일, 제프리가 권투 레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그날 수잔은 그가 약에 취해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저녁 늦게 첫째가 수잔에게 울면서 다가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주장했고, 참다 못한 수잔은 결국 그날 제프리에게 약을 그만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나마 그가 약을 하지 않으면 폭력적인 모습이 좀 줄어들 거로 생각했던 수잔. 자신을 바라보는 제프리에게 만약 그렇지 않으면 헤어지겠다고 수잔이 말하자 그는 분노하며 그녀를 성폭행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눈을 떴을 때 수잔이 본 것은 흉기를 들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제프리였습니다. 제프리가 소리치며 달려들자 그녀는 그와 몸싸움을 벌였고, 격렬한 몸싸움 도중 그에게 흉기를 빼앗아 그를 찌르게 됩니다.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제프리가 사망한 뒤였습니다. 제프리의 몸에 남은 자상은 무려 193개. 수잔은 제프리가 분수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뒷마당에 땅을 파둔 장소에 그를 묻고 흙으로 덮었습니다. 매트리스와 침대 프레임을 마당에 분해해 둔 뒤 표백제와 페인트를 구입해 침실을 청소했던 수잔. 범행 5일 뒤 수잔은 어머니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알렸고, 그녀의 어머니는 변호사 데이비스를 고용했습니다. 그렇게 데이비스는 다음날 지방검찰청에 방문해 신고했던 것입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제프리의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이 그가 묻혀있는 땅을 파고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수잔을 기소했고 그녀는 자수했습니다. 데이비스는 앞서 말한 내용을 밝히며 수잔을 변호했고요. 하지만 검찰은 그녀의 말이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제프리는 발견 당시 손목과 발목에 목욕 가운이 묶여 있었는데, 이는 그가 어딘가에 대자로 묶여 범행을 당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의 몸에 남아있는 양초 자국은 특수한 성행위를 했음을 보여주었죠. 즉, 수잔이 주장했던 몸싸움 중 제프리가 살해된 것이 아닌 그가 속박된 상태에서 무방비하게 살해됐다고 생각했던 검찰. 재판에서 검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수잔의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잔은 자신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제프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녀의 몸에 멍자국을 비롯해 병원에 다녔던 기록이 없던 점, 50kg인 수잔이 권투까지 배운 80kg이 넘는 제프리를 몸싸움으로 이겼다는 점, 여러 증인이 제프리를 친절하고 온화한 남편이라고 묘사했고 평소 그와 아내의 사이가 좋아 보였다고 증언한 점, 수잔이 지인들에게 한 번도 제프리의 폭력적인 모습을 말했던 적이 없었던 점,
제프리를 살해한 뒤 공동예금 계좌를 해지한 점. 검사는 수잔의 범행 동기가 제프리 앞으로 들어둔 20만 달러의 생명보험이라며 돈을 노린 그녀의 계획적 범행이라 주장했습니다. 그에게 수많은 자산을 남겼던 것은 그녀가 당시 정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자 했던 계획적 행동이라 주장했던 검사. 자백하기 전까지 5일 동안을 수잔은 안개 속에 있는 느낌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주장과는 다르게 그녀는 매우 계산적으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범행 다음날 그녀는 사법당국에 방문해 제프리가 자신과 아들에게 폭력을 가한 뒤 도망쳤다며 정식으로 고소했고, 이웃들에게 남편을 보면 경찰을 불러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제프리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약물에 중독된 그가 자신과 아들을 때린 뒤 도망쳤다고 투덜거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그녀의 계획적 범행을 주장하며 최소 55년을 구형했던 검사. 수잔의 변호를 맡은 데이비스는 우선적으로 검찰 측 증인의 증언과는 반대되는 증인들을 내세웠습니다. 그가 내세운 증인들은 제프리가 종종 개를 학대하는 폭력적인 인물이었다고 말하며 평소 수잔이 남편에 의해 신체적으로 학대받는 느낌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랫동안 끊임없는 괴롭힘이 수잔의 정신적 감정적 상태에 영향을 주었기에 그녀가 범행 후에 했던 행동들은 불안한 상태에서 나온 행동이라 말했던 데이비스. 게다가 제프리의 손에서 발견된 방어은은 범행 당시 그가 묶여있지 않았음을 증명한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제프리를 찌른 뒤 그가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불안감 때문에 그를 침대에 묶어 정신없이 공격을 가했다는 것이 수잔의 주장이었습니다. 범행 당시 그가 수잔을 핥히었다는 증거인 손톱을 검찰 측이 증거물로 입수했는데 증거실에 대충 보관하는 바람에 곰팡이가 피어 증거 자료로 사용하지 못한 점. 제프리의 생명보험에 관해 수잔은 몰랐다는 점을 말하며 그녀에게 살인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보호 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데이비스. 2004년 3월 2일 5시간의 심사 끝에 배심원단은 수잔의 살인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고 판사는 20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측 주장처럼 그녀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아니면 수잔의 주장처럼 견디다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지는 오직 그녀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홀로 진실을 알고 있는 그녀는 2020년 12월 30일에 가석방돼 사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